안녕하세요. 싱글로 살고 있는 이제 40대 들어가는 여자예요. 요즘에 뭐 이혼이나 비혼이나 흠도 아니고 이 나이 돼서 혼자 산다고 별말 하는 사람도 없지만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때는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죠. 그런 제가 비혼주의자가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비혼주의자라고 하기도 민망한 게 저는 이미 한 번 다녀왔거든요. 이혼녀죠. 사실 이혼을 겪고 나서야 결혼이란 게 내 인생에서 얼마나 쓸모없는 짓이었는지 깨달아 비혼주의가 된 거거든요. 앞으로도 재혼이나 연애나 남자 만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모든 남자들이 제 전남편 같은 인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미 크게 되어버린 걸 어쩌겠어요. 그럼 기억을 더듬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놓아 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나서는 성격이 안 돼서 학창 시절에도 소위 말해 절친이나 인생 친구라고 할 만한 깊은 우정을 나눌 친구를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 상태로 대학교에 진학했는데 그곳에서 저와 정말 비슷한 성격에 취향도 코드도 딱딱 들어맞는 한 동기를 만나게 되었죠. 그 친구와 저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나서 금세 말이 통해 친해지게 되었고 과도 같은 과였고 개강 후에 동아리도 같은 동아리에 들고 강의도 같이 들으면서 정말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녔어요. 그 친구는 저를 언니처럼 의지했고 저도 그 친구를 여동생처럼 잘 챙겨주고 함께 어울리고 놀고 MT 가서도 그 친구와만 얘기하고 놀았네요. 오죽하면 선배들이나 다른 동기들이 너희는 왜 대학교 와서도 고등학생들처럼 놀고 있냐 농담하실 정도였죠. 그 친구나 저나 성격상 이렇게 같이 잘 맞고 붙어 다닐 친구를 사귄 게 처음이라서 저희 둘 다 대학생활 내내 소개팅이고 연애고 생각할 겨를 없이 저희 둘이 놀기도 바빴어요. 그때는 저는 가족과 살며 통학하고 그 친구는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취방 가서 며칠 동안 같이 밥 해먹고 잠자고 영화 보고 하고 방학 때는 같이 살다시피 했었죠. 저희 집에도 자주 데려와서 부모님과 저희 동생에게도 소개시켜주고 밥도 자주 같이 먹었고요. 엄마도 너가 그렇게 누구랑 붙어 다니는 건 처음 본다면서 신기해하시면서 그 친구를 딸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그 친구도 자취하다 보니 엄마 밥과 엄마 정이 그리웠다면서 저희 엄마께 살갑게 대하고 잘 지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자매처럼 같이 놀고 붙어 다니다 어느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본가는 지방에 있어서 졸업식 날이 되어서야 친구 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드렸죠. 친구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면서 타지에서 자취하는 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챙겨주고 데리고 다녀줘서 너무 고맙다고 계속 인사하시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모두 아주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졸업식 날 그렇게 가족끼리 다 같이 식사하고 축하하고 저희는 각자 면접 봐서 붙었던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렇게 각자 열심히 사회초년생으로 사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저에게 남자를 하나 소개시켜주고 싶다고요. 제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 친오빠라고 했어요. 살짝 놀라서 너 오빠 있었어? 졸업식에서 못 봤는데 했더니 그날은 오빠가 출장을 가서 부득이 오지 못했대요. 저는 왜 오빠를 나한테 소개시켜주려고 하냐고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러다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는 제가 정말 너무 좋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친구래요. 그래서 이왕에 함께할 거 가족이 되면 더욱더 친밀해지지 않겠냐고 예전부터 꽤 오래 생각을 했었는데 졸업하고 일자리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된다고 하면 이미 친구는 머릿속에 저와 자기 오빠의 결혼까지 그려놨다는 것 같아서 조금 놀랐지만 저는 거절하기도 좀 그랬고 제 절친한 친구의 오빠라고 하니 언젠가 남녀 사이가 아니어도 한 번쯤 보게 되겠지 싶어서 승낙했어요. 약속 장소 날 저와 친구는 한 카페로 갔어요. 갔더니 멀끔하고 훤칠하게 생긴 남자분이 계시더군요. 친구는 반갑게 오빠하고 인사했고 저도 뒤따라 안녕하세요 하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분은 제게 살갑게 웃으며 동생 통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정말 고마운 친구라고 해서 자기도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동생이 저와 본인을 엮어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모르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저는 오히려 어색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친구는 간단히 소개만 시켜주고 회사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빠르게 떠났어요. 저와 그분 둘이 남게 되었는데 소개팅 자리가 처음이라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자리는 아주 편안하고 물 흐르듯이 흘러갔어요. 처음엔 그냥 저와 친구가 만나게 된 이야기나
같이 논 얘기 같은 걸로 대화를 풀어나갔는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대화가 잘 통했고 무엇보다 그분의 태도나 말투, 목소리 등이 점점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아주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모습에 서서히 괜찮은 남자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날 꽤 오랫동안 대화를 했고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헤어졌어요. 그 후로 계속 연락과 만남을 반복했고 저와 그 남자는 사귀게 되었어요. 친구는 당연히 너무 좋아했고요. 연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얼른 결혼하라고 매일같이 얘기했어요. 그런 친구에게 아직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을 해. 너무 이르지. 하고 손살을 쳤지만 사실 제 마음에도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제게는 언제나 다정하고 배려하고 사랑만 주는 남자였고 가족에게도 충실했으며 술버릇도 없고 정말 진국인 남자였거든요.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 얼른 결혼해야지 하고 열심히 일하고 야근도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둘 다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데이트 중 걷던 밤거리에서 그 사람은 제게 깜짝 청혼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면서 결혼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놀라고 행복해서 울어버렸죠. 물론 대답은 당연히 승낙이었고 저희는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친구는 너무 기뻐했고 저와 함께 결혼 준비에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었어요. 드레스도 예식장도 예물 반지도 모두 함께 고민하고 골라주었고요. 신혼집은 저와 그 사람 회사 다니기 편한 곳에 위치한 빌라로 정했어요. 친구는 신혼집에 놓을 가구도 하나하나 다 봐주었고 자기 월급을 받자마자 살림 장만에 보태라고 돈도 쥐어주었어요. 몇 번은 사양해도 그냥 받으라고 주더군요.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축복을 한가득 받으면서 결혼했고 저와 그 친구는 드디어 절친해서 가족이 되었죠. 가족이 되었어도 저희는 친구였던 게 먼저라 서로 존칭 없이 격이 없이 그냥 이름 부르고 지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 사이를 아셔서 뭐라고 별다른 지적 안 하셨고요. 신혼 때도 친구는 늘 저와 남편과 함께 있었고 놀러 갈 때도 같이 가곤 했어요. 신혼인데 둘만의 시간을 즐겨야지 눈치 없이 거기 끼나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그 친구가 남편을 만나게 해준 장본이기도 하고 정말 내 간도 떼줄 절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아이 욕심이 금방 생겼고 남편에게 어차피 가질 거 빨리 갖자고 말했어요. 남편도 동의했고요.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아이가 쉽사리 찾아오지 않더군요. 저는 점점 우울해져 갔죠. 검사를 받아도 남편도 저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노력이 실패할수록 달라지는 남편의 태도였어요. 처음에 한두 번 임신에 실패했을 때는 남편이 저를 위로해주고 달래줘서 저는 그 위로에 힘을 얻고 다시 임신을 시도하고 그랬었던 거죠. 그런데 횟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남편의 태도가 싸늘해지더군요. 몇 번째인지 기억도 안 나는 한 줄 테스트기를 버린 날부터 남편은 야근이나 회식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기 시작했고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은 술에 취해 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연애할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죠. 저는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 싶어서 그냥 국 끓여두고 집에서 남편 퇴근을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술 취해 들어와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제 탓이라고 자기가 장남인데 앞으로 쭉 이러면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냐면서 너는 미안하지도 않냐고 제게 빈정거리듯 퍼붓더군요. 저는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어서 놀랐고 억울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런데도 내 잘못인가 싶어 죄책감이 들어 입을 뒤집어 쓰고 울기만 하다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에 남편은 역시 냉랭하게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서 씻자마자 바로 출근했고요. 사이가 이렇게 된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하루하루 우울하게 회사 집만 다니면서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잠깐 열흘 정도 출장이 잡혔다고요. 어디로 가냐 물으니 홍콩으로 간다네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짐 챙겨줬어요. 공항에 배웅 가겠다고 하니 됐다고 하면서 쌩얼이 나가버리는 남편 보고 마음이 텅 비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저도 일만 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으면서 시간을 공허하게 보내던 와중이었어요. 그날도 퇴근하고 저녁 먹기 전에 TV를 켜서 보는 둥 마는 둥 누워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전화를 받으니 제 대학 동기인 언니였어요. 제 시누이 그 친구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친구 다음으로 저와 가깝게 지냈던 친구였죠. 제가 그 친구를 언니처럼 생겼다면 이 동기가 제게는 언니 역할을 해줬었어요. 삼수생이라 저보다 나이가 많기도 했고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하고 물으니 언니가 속닥거리는 목소리로 너 지금 어디야? 하더군요.
저는 집이에요. 하고 답하자 언니는 야, 너 남편 어딨어? 그이 지금 출장 갔어요. 홍콩이요. 언니는 제 대답을 듣고는 혼이 나간 듯한 목소리로 제게 너 빨리 지금 옷 입고 언니가 보내주는 주소로 빨리 와. 라고 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언니 목소리가 워낙 다급했기에 저는 전화 끊고 옷을 대충 챙겨 입고 언니가 찍어 보내준 주소로 찾아가 보니 모텔 앞이더군요. 그 앞에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붙잡고 모텔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저는 언니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지만 언니는 그냥 따라오라고 절 데려갔어요. 카운터에 가니 주인 아줌마가 있었어요. 아줌마는 언니가 다가가니 기다렸다는 듯이 왔어? 얘가 그 애야? 하고 묻더군요. 언니는 응 고모 열쇠 어딨어 열쇠 줘 했고 아줌마는 열쇠를 하나 언니에게 넘겼어요. 저는 언니 고모라길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지만 아줌마는 갑자기 절 보고 눈물을 벌썽거리면서 젊은 아가씨가 불쌍해서 어째 하시더라고요. 저는 종이 인형처럼 언니 손에 잡혀 모텔 위층 방으로 올라갔고 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어느 방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거침없이 열쇠를 꽂고 돌려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언니는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들고 들어갔어요. 전 어찌할지 몰라 문 앞에 서 있는데 안에서 깨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 시누이였어요. 네, 바로 제 절친이요. 그리고 그 옆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남자는 제 남편이었어요. 제 남편이요. 그리고 제 친구의 오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옆에서 언니는 동영상을 계속 찍고 있었고 이내 충분히 찍었다고 생각했는지 핸드폰을 끄고 다가와 그 폰을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여기가 우리 고모 모텔이고 얼마 전에 들렀는데 쟤랑 네 남편이랑 같이 방에 들어가는 거야. 고모한테 물어보니 자주 왔다더라. 난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그냥 넘겼는데 찜찜해서 계속 두고 봤어. 그게 지금 2달째야. 저것들 저렇게 더러운 짓 하면서 널 속였어. 네가 대학생 때 쟤 그렇게 튕긴 걸 내가 계속 봐왔는데 나 너 이렇게 바보처럼 속고 사는 걸 못 봐. 저 더러운 것들 반드시 죗값 치르게 해. 언니 말 듣는 내내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차올라 눈물이 흐르더군요. 저는 친구와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나한테 설명해봐. 친구는 그저 제 앞에서 말없이 울기만 하고 홍콩에 있다던 남편은 자기야 그게 말이야. 내가 다 설명할게. 내 얘기 들어봐. 하면서 그런 남편을 언니가 코웃음 치면서 발을 휙 걸었고 남편의 이불과 언니 발에 동시에 걸리면서 옆으로 고꾸라져 넘어졌어요. 언니는 제 손잡고 이끌면서 가자. 영상도 다 찍었고 너희 결혼생활 계속할 필요 없어. 저 년놈들 회사하고 세상이고 다 까발려서 매장시켜야 해.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힘없이 따라 끌려나갔고 뒤에서는 가지마 내가 다 설명할게 하고 외치는 남편의 절규가 들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무시하고 바로 모텔에서 나온 후에 저는 신혼집으로도 친정으로도 가기가 좀 그래서 결국 언니 집에 신세를 지게 됐죠. 그날 밤 언니와 함께 술병 놓고 밤새 울다가 언니 나는 아이 못 가져서 내가 나쁜 년인 줄 알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우니 언니도 같이 울면서 화내주고 저에게 꼭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언니 아는 분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다음날부터 그분을 통해 이혼 소장을 보냈어요. 소장 보내고 남편은 끈질기게 저에게 연락했고 저는 결국 지쳐서 언니와 함께 동석한다는 조건으로 남편을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남편과 친구가 앉아있었죠. 남편은 제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이야기 참으로 충격적이더군요. 남편과 친구는 친남매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오빠 동생 하면 자란 사이였는데 10대가 되고 나서부터 사랑의 감정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하필 그때 친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셔서 친구는 아버지와 살고 있었고 남편 어머니는 사별로 혼자가 되셨었는데 두 분이 눈이 맞아 재혼을 하게 되신 거예요. 학생이었던 두 사람은 아무런 반항도 못했고 그렇게 남매가 되었죠. 그러다 감정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친구가 대학에 진학해서 저를 만나 친구가 되었고 그 친구는 남편에게 저를 이용해 자기들 관계를 의심받지 않고 계속 만나자고 했어요. 저와 남편을 결혼시켜서 주위 의심 살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한 다음 자기들은 계속 자기만의 사랑을 키워나갈 생각이었죠. 남편은 자기가 그래도 마음의 짐을 만들기 싫어서 계속 제가 먹는 비타민에 피임약을 몰래 섞었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고 그럼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임신 못했다고 그 난리를 치고 비웃었냐 물었더니 아기가 안 생겨도 괜찮은 척하면 혹시나 의심을 살까봐 그랬다네요. 이야기를 다 듣던 언니는
커피를 친구의 얼굴 위로 부어버렸어요. 식은 커피라 화상을 입거나 다치지는 않았지만 옷은 갈색으로 흠뻑 젖어 꼴보기 좋더군요. 저는 우는 친구와 당황한 남편을 두고 일어섰죠.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 더러운 것들 떼내어서 천만다행이고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라서 동영상 네 회사고 당신 회사고 다 보낼 거니까 뒷일은 알아서 수습해 라고 했어요. 친구가 울면서 제 앞에 무릎 꿇고 빌더군요. 제발 자기 사회에서 매장시키지만 말라고요. 그리고 오빠는 잘못 없고 자기가 제안한 거니까 오빠한테 위자료 때문에 마음 고생할 일 만들지 말라더군요. 기가 차고 넘쳐서 말도 안 나왔어요. 저는 제 바지 잡고 매달리는 친구 밀치고 나왔고 언니는 한동안 뭐라 욕을 퍼붓더니 따라 나왔어요. 저는 말한 대로 남편 회사, 친구 회사에 모두 그 영상을 퍼뜨릴 생각이었지만 명예훼손 고소를 우려한 변호사님 말씀에 따라 그 생각은 일단 접었고 이혼 소송에서 재산의 3분의 1을 위자료로 지급하란 판결이 남편에게 선고되었어요. 남편은 너무 많다고 항의했지만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았죠. 결국 위자료 받고 이혼했고 이혼하던 날 친구 아니 그 상간녀는 제게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냐고 울고불며 소리치더군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양심이 있는 분들이셔서 제게 자기들이 자식들 잘못 키우고 우리 멋대로 재혼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사과하셨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직도 제가 그냥 아이가 안 생겨서 싸움이 잦아져 이혼했다고만 알고 계세요. 그 후로 전 남편과 그 전 절친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별로 들은 게 없어요. 건너 들은 바로는 전 남편이 재산 거의 뺏기고 안 되겠다 싶어 남은 돈 모두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게 쫄딱 망해서 결국 회사도 관두고 폐인이 되었고 그 친구는 무슨 나이트 웨이터랑 연애를 한다더군요. 그래도 제 쪽이 그나마 행복한 결말로 끝나서 제가 이긴 것 같아서 아주 작게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어요. 여전히 앞으로 혼자 살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할 일도 없고 지금이 좋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들으신 모두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요. 어리석은 소장수의 이중인격으로 인해 어떤 봉변을 당하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실까요? 어느 깊은 산속 외딴 곳에 초라한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다 보니 스님이 집신을 만들어 팔면서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며 필요한 것만을 취하며 더 이상의 욕심은 부리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스님은 새로이 집신을 만들 재료를 구하기 위해 장터의 갈채비를 부지런히 마친 채 서둘러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집신을 엮을 튼튼한 새끼줄과 밑창에 쓸 두툼한 무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새냥이 필요했고 이것저것 산사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집신 엮을 재료를 포함하여 모두 5냥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스님은 그동안 엮어 만든 집신 10짝은 망태기에 넣고 틈틈이 모아둔 엽전 5냥은 꼬깃꼬깃 허리춤에 찬 채 천천히 산길을 걸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스님을 맞으며 바람에 춤을 추듯 살랑거렸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스님의 발걸음은 마냥 가벼웠지요.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추듯 흥에 겨워 산에서 내려가던 스님은 산 아래 초입에 도달했을 때 우연히 길모퉁이에 떨어진 낡은 망태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스님은 발길을 멈추고 망태기를 집어들었지요. 낡아서 몇 번이나 엮은 흔적이 있었고 흙먼지가 묻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이 꾀죄죄하여 누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그냥 호기심에 슬며시 망태기를 지팡이로 헤쳐보았습니다. 그런데 망태기 안에는 번쩍이는 엽전이 뭉텅이로 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깜짝 놀라 뒤로 멈칫 물러서며 휘둥그레진 눈으로 차분히 동전을 세어보며 잠깐 망설였습니다. 누군가 장터에 가서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준비한 돈이겠지. 오늘이 장날이라 장터로 가던 중 누군가 이걸 잃어버리고 지금 분명히 발만 동동 구르며 망연자실하고 있을 텐데. 스님은 후 하며 숨을 크게 내쉰 다음 그 망태기를 가지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5냥도 30냥과 함께 묶어 거친 망태기를 몇 겹으로 둘둘 말아서 품에 꼭 안은 채
스님은 장터로 향하였지요. 장터에는 이미 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렸습니다. 여러 상인이 좌판에 저마다 종류별로 다양한 물건을 펼쳐놓고 손님을 맞고 있었어요. 오늘은 금방 살아서 바다로 돌아가려는 싱싱한 생선이 늘어왔습니다. 구경들 하세요. 파릇파릇 싱싱한 야채와 아삭아삭 씹히는 양배추를 2푼에 드립니다. 상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물건을 구경하고 가라며 우렁찬 목소리로 손님을 불러세웠습니다. 스님은 그동안 몇 년을 거래해오던 익숙한 도매상 가게 앞에 다다랐지요. 도매상은 여느 때처럼 스님을 보자 반갑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넸지요. 아니, 스님 아니십니까? 오랜만이요. 오늘도 집신을 가져오셨소. 스님은 자신의 망태기에서 집신 10짝을 꺼내어 도매상에게 내보이며 말하였습니다. 아무렴요. 이번에도 질 좋은 새끼줄을 써서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 왔지요. 10짝이니 보통대로라면 10냥을 드려야 하는데요. 도매상은 늘 그래왔듯이 다시 흥정하며 값을 매기려 하였어요. 집신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과연 스님이 만든 집신은 언제나 견고하여 오래 신을 수 있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터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말이오. 내가 10냥을 드리긴 어려울 듯하오. 8냥 이상은 더 쳐주기 힘든데 어찌하면 좋겠소? 8냥이라니요. 스님은 다소 상기된 얼굴로 도매상을 바라보았어요. 이 집신을 만들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나 아십니까? 2배로 촘촘하게 새끼줄을 엮었고 밑창도 더 단단히 보강했습니다. 10냥은 받아도 재료비와 제 손품을 간신히 건질 수 있습니다. 도매상은 스님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알겠소. 10냥은 어렵지만 9냥에 내가 사겠소. 대신 다음번에도 이렇게 튼튼하게 잘 만든 집신을 내게 가져오시오. 응. 그런데 오늘은 집신값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다음 장날에 함께 지불하겠소. 그리고 집신 재료는 여기 있소. 3냥 이상은 받아야 하는데 그냥 3냥만 주시오. 예, 그러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9냥으로 하고 재료값 3냥을 제하면 다음 장날에 6냥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날에 받으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다음 장날에 꼭 찾아오시지요. 제가 그때 6냥을 챙겨드리겠습니다. 도매상은 약속의 의미로 손을 내밀었고 스님은 그 손을 잡으며 합장을 한 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도매상을 나왔습니다. 집신을 넘긴 스님은 도매상과 헤어진 후 산사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장터를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고 있는 망태기 속 30냥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요. 돈의 주인을 찾기 위해 시장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혹시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언제나처럼 시끌벅적하였고 사람들은 흥정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스님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한 소장수가 어깨를 잔뜩 늘어뜨린 채 몇몇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망태기에 돈 30냥을 넣고 그걸 소등에 얹은 다음에 집에서 나왔거든. 그런데 시장에 와서 보니 그 망태기가 없어졌지 뭐야. 돈이 없으면 오늘 송아지 한 마리도 못 사고 집에 먹을 것도 살 수가 없으니 이를 어쩐다? 큰일 났구먼. 도대체 어디서 잃어버린 건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몰라 답답하기만 하다네. 아이고, 이 사람아. 그리 큰 돈을 어찌하다 잃어버렸단 말인가. 조심히 잘 챙겨왔어야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겠구만. 사례금을 걸고 장터 곳곳에 방이라도 붙여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자네 심정이 말이 아니겠구먼 그려. 쯔쯔. 그러게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내 집에 가서 나누라와 새끼들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구먼.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주저없이 그 소 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은 사내의 하소연을 듣고 조심스레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요. 여보시오. 도대체 잃어버린 돈이 얼마나 되시오? 소 장수는 그의 물음에 눈썹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30냥이나 돼요. 돈은 어디에다 넣어두었소? 망태기에다 넣었습죠. 스님은 자신이 주운 것이 분명히 이 사람의 돈이라 확신했지요. 망태기를 품에서 꺼내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망태기가 맞소? 이를 본 소장수는 아, 맞소이다. 바로 이 망태기 올시다. 하고 반갑게 망태기를 채가며 다 죽어가던 사람이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안에 30냥이 그대로 들어있소. 하지만 이 안에는 내 돈 5냥도 함께 넣어두었으니 내 돈은 꺼내고 당신 돈만 주겠소. 스님은 망태기에서 자신의 5냥을 꺼내고 나머지 30냥은 소장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소장수는 30냥을 확인하고 돌려받는 순간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얼굴빛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어라, 참 내가 깜박했. 내가 30냥만 말한 건 소 팔고 받은 돈 30냥만 말한 것이오. 배와 적삼을 팔고 받은 5냥도 함께 있었는데 깜빡했소이. 소장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스님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그 5냥도 돌려주시겠소? 스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당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이 5냥은 내가 암자에서 가지고 나온 돈이오. 집신을 만들 재료를 사기 위해 내가 가져온 것이란 말이오. 내가 만약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어찌 30냥을 돌려주고 고작 5냥만 챙기겠소? 스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소장수는 시치미를 떼며 사람들에게 손짓하더니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보시오. 이중이 내 돈을 뺏으려 하오. 내가 경황이 없어서 아까는 소 팔고 받은 30냥만 말했소. 그런데 그 망태기에는 배와 적삼을 팔고 받은 5냥도 더 있었지. 뭐요?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해서 말하지 못한 것뿐이오. 이중이 우기면서 그 5냥을 가지려고 하고 있소.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정도 모르는 구경꾼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중과 소장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인가? 저 중이 돈에 눈이 멀어 가로채려 했단 말인가? 중이라면서 남의 돈 그깟 몇 푼을 탐내는 것인가? 무슨 중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이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스님은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사교적인 자리로 시작된 홈파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 그로 인해 갈등과 혼란을 겪는 한 부부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부부가 다른 부부들과의 모임에서 예상치 못한 유혹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사교 모임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니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사연자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43세 이승우입니다. 아내 정아윤과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우리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평범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아이가 없어서인지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며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너무 똑같은 패턴만 반복하는 것 같지 않아? 뭔가 색다른 걸 해보면 어떨까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제안에 따라 가까운 친구, 부부들과 함께 홈파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아내의 친구 부부인 최민철과 윤지혜는 유쾌하고 매너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그날 모임에는 다른 부부 2쌍도 함께 했는데 모두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와인을 나누며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벼운 농담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저는 이 모임이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모임이 지나면서 저는 묘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이고 은밀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특히 민철과 지혜의 행동은 이전보다 더 친밀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모임 중 민철이 와인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참 특별한 일 아닌가요?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를 알아가고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 속에는 어딘가 모를 암시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 역시 같은 생각을 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민철 씨가 했던 말 좀 이상하지 않았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 저도 그녀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 말이 마음에 걸리긴 했어.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과민 반응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더 지켜보자. 그로부터 얼마 후 민철과 지혜의 집에서 다시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이전보다 더 친밀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은은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며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와인잔이 돌고 대화가 깊어지면서 민철이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승우 씨, 하윤 씨, 두 분은 정말 멋진 커플이에요. 서로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도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아내 역시 미묘하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혜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모임은 그냥 친목을 넘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그럴싸했지만 그 속에 담긴 뉘앙스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분위기는 점점 더 은밀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다른 부부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신호가 오가고 있었고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해. 우리 그냥 지금 나가야 하지 않을까? 저 역시 그녀와 같은 생각이었지만 분위기에 압도당한 우리는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민철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